보죠. 저거는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뭐 과도하게 언론에서 기사를 저렇게 쓴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뭐 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을 서학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뉴스 타이틀 말고 이 앞전에 나온 뉴스 타이틀이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 이제 고환율과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이 더 큰데 시장에서는 뭐 어제 그 금리 동결하면서 이제 하는 총재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서학개미들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는 좀 뉘앙스도 풍기긴 했는데 요걸 아무튼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서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였는데요? 여기서 이슈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궁금증 확 유발시키시는데 좋습니다. 유가 하락 압력, 예,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라는 연간 전망도 나왔고요. 경기에는 청신호, 네. 그렇죠. 뭐 JP 모건에서는 2년 내에 유가가 50%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50달러? 50% 지금 기준에 50%가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예, 지금 이제 50달러 좀 넘으니까. 네. 30달러 때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수요가 주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사우디가 계속적으로 뭐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산을 안 하고 오히려 증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 미국 이제 셰일오일 관련돼서 셰일오일은 이 채산성이 굉장히 그 채굴 비용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생산 단가가 높은 거죠. 그렇죠. 생산 단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유가를 하락시켜서 미국의 이 셰일오일 산업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이 유가와 관련된 분위기였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보통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드릴 베이비 그러면서 네. 이쪽 관련돼서 일단 유가가 하락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에는 굉장히 뭐 좋은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경기가 그만큼 이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부분이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진에서 오는 거냐, 네. 아니면 생산량,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냐. 러시아 쪽도 좀 약간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네. 그 다음에 어제 한국은행 금융 동결했어요. 네. 그렇죠. 환율하고 집값 생각하면 금리 올리기 어렵죠.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 IB들은 한국은행 이제 금리 못 내릴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요. 내년에. 4번 연속 지금 현재 동결이죠. 근데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었고 가장 큰 게 이제 집값도 집값이지만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사실 환율의 불난집에 부채질하죠. 그렇죠. 기름도 붓고 부채질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화끈하네요. 네, 기름 어제 붓고 근데 이 기준금리 동결 제1 속보 나오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었거든요.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약간 좀 횡보하면서 끝났는데 일단 뭐 기준금리 동결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좁혀지겠죠. 네. 좁혀지는 거죠. 네, 우리가 낮으니까 지금 네. 좁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뭐 이 금통위가 끝났기 때문에 후속의 어떤 뉘앙스는 이제 내년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뭐 열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언론 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찬열 총재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리 못 내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2.5%가 물론 우리가 그때 경기 안 좋을 때 팬데믹 때 0.75%인가요? 하여간 0%대까지 내린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비상 상황이고 지금 저렇게 금리를 더 내리기가 하여간 환율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찬열 총재도 서학개미 부분 지적을 했다.
아니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쵸, 이유 중에 네, 하나인 건데 맞습니다. 그게 마치 주범인 것처럼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네. 그거는 정말 떠넘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좀 안타깝대요. 이게 우리가 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폴란드랑 우리가 이 방산 이 협력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장보고왕까지 일단 뭐 그 주기로 하면서 일단 노력을 했는데 끝나는데 중요한 건 이건데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주가 흐름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해서 떨어졌다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기대치를 하려면 시장에서 방산이 주도 섹터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오션이라고 하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뭐야 떨어졌는데 좀 아, 차라리 주가가 좀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기에서 이제 고배를 마시면서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져야지 시장에서 지금 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느낄 수 있을 네. 텐데 뭐 별로 느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2파전으로 일단 좁혀졌기 때문에 내년에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텐데 폴란드는 왜 스웨덴을 사브를 선택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유럽 쪽에서 방산 쪽에서는 이 배나 이런 쪽에서는 그 물론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 방산 무기를 많이 사기도 하지만 그 육상 무기들이. 예, 근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해죠, 북해. 그쪽에서의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이 그쪽에서 이제 북해 쪽에 이미 그쪽에 접해 있는 나라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뭐 군함이나 잠수함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60조짜리 저 네. 캐나다 사실 저게 큰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독일은 일단 스텔스고 우리나라는 이제 리튬 전지 활용하는 그 잠수함이 이제 서로 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을 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술 지원이죠.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지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든 잠수함을 사줄 테니까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창출하는 어떤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사실 밝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후자 쪽 이제 그 경제 창출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이 사실 크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독일은 스텔스를 갖고는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 본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네, 설계도만 갖고 있고. 앞서 장보고함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 네. 장보고함이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거고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운용을 하고 이제 퇴역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퇴역한 거를 너네 줄 테니까 너네가 이거 가지고 여기서 훈련해라. 왜냐면 잠수함이 자 잠수함 계약했어요.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2, 3년? 한 3, 4년 걸리죠. 네. 그렇게 빨리 만든다고 하면 다행이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척씩 납품을 하기로 이제 제일 빠른 그러니까 속도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해나 이런 쪽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잠수함은 북미 쪽 그 연안 그다음에 러시아 쪽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그 북극해 쪽이라고 해야 돼 이쪽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독일이 특별히 무슨 노하우가 우리보다 더 있는 것도 아닐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바램도 바램인데 우리가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60조짜리 캐나다의 사업을 우리가 따오면 조선주와 다시전과 뭔가 모멘텀을 네. 주도 섹터 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여기에 미국 것도 뭐 LNG 것도 있고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인스 89 3전 매수 1년 만에 달라진 외국인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건 이제 기조인데요. 1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그러니까 첫 거래일 기준서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가 한 8조 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1월 2일서부터 며칠 전까지 하이닉스는 순매도였는데 순매도가 9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하이닉스를 판 돈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닌 표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 1년 내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고 올해 1년 내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 어떤 그 타이틀이 좀 잡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순매수 기조나 순매도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지금 완전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TPU 때문에 더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 이게 공식적인 이제 네. 답변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는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건 어제까지 일단 나왔던 보도 내용인데요.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게 반발이 크기 때문에 금투세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번째 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네. 이게 오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사실 더 어떤 그 좋은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22% 양도소득세를 250만 원 이상 낼 때는 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금투세 나왔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금투세 나왔을 때 그 회피하는 방법으로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면 얼마 이상에서 이제 금투세를 내겠다 이런 거니까 수익이 난 종목을 익절을 할 때 내 포트에 분명히 이 손실난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손실난 종목을 같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손실난 종목은 팔았다가 다시 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50% 수익이 났고 뭐 그냥 SK하이닉스라고 치죠. SK하이닉스에서 뭐 25% 손실이 났다. 그럼 이 두 개 종목을 같은 날 같이 팔아버린다. 네, 팔아버리면 이 삼성전세나 수익률이 섞이는 거죠. 수익률이 훨씬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이 많이 된다라면 되겠지만 일단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 인상 카드의 의미는 서학개미 환전 수요가 보완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쵸.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듯이 없진 않죠.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늘어나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맞아요. 이제 네. 101억 달러였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12월 달도 안 되는데 이제 288억 달러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거죠. 환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왜 미국 주식을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 만년 저평가고 물론 얼마 전까지는 근데 좋은 주식들 정말 안 오르고 그래서 미국 주식은 뭐 좋은 주식은 뭐 알아서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우리는 억울하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 환율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요건 좀 잠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죠. 양도소득세 강화해도 투자 방해 바꾸진 않을 것이다. 뭐 메리츠에서 나온 의견. 세종대 황용식 교수께서는 서학개미 등장한 이유는 국내 증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미국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의미는 좀 아니긴 하죠. 예, 이건 조금 이렇게 좀 크게 해석을 해야 네. 되는 얘기예요. 워낙 약세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관 투자자 매도,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는데 왜 원화가 약세가 되지? 기관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 매도에서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 매도도 있고요. 기업들 대미 투자 확대와 달러 보유. 외국 기업들이 해외 법인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법인이든 달러를 수출해 달러를 벌어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이자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원화로 환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우리나라로 돈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화 약세, 엔화 약세는 뭐 상당 부분 차지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화 통화량 증가인데 최근에 그 국채 매입을 보면 10월이랑 11월 달에 국채 매입이 상당히 좀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원화 통화량 증가. 요걸 원화 통화량 증가. 요걸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화량 얘기를 할 때는 M1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M2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M1은 당장 무언가를 사거나 쓸 수 있는 돈을 M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2는 내 돈은 내 돈인데 뭔가 좀 절차를 해지를 한다거나 절차가 필요한 좀 약간 귀찮은 그런 돈까지 합친 게 이제 M2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M1은 이제 협의 통화, 굉장히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라고 하고 M2는 이제 광의 통화, 이제 넓은 의미라고 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월 통화량이 56조 원이 증가를 9월 달은 30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거의 10%씩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통화량이 물론 달러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엔화도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주요국도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화량이 압도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1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3,598조였었는데 M2가 3년 9개월 만에 23%가 늘어났거든요. 거의 연기 기준으로 보면 한 7, 8%씩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미국 통화량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3배 이상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하면 비싸지고 큰싸 네. 귀비 네. 귀하면 비싸지고 싸지는데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인데 얼마 전에 8월 달에가 5년 동안에 세 번째로 증가율이 컸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21년 4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2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그렇죠. 대선이랑 지방선거 있었고 24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8월에는 여러분들 그 뭐 다 아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이 있었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그 원화 통화량 대비해서 미국 대비해서 원화 통화량이 3배 이상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이고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입니다. 올해 이게 이제 올해 1년의 통화량 이제 우리나라 미국 엔화 통화량 증가율인데 이렇게 보니까 확 표가 나는군요. 네. 이제 원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원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달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대1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화는 거의 뭐 이렇게 늘어나진 않죠. 근데 이 달러 대비 지금 우리는 달러 대비 환율을 논하는 거니까 이 달러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이 원화가 너무 많이 3배 정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서학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상당히 좀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환율이 잡히기는 거의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유동성 추가 증가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거는 같고, 네. 그럼 이제 결국 재정정책이죠. 이재명 정부가 돈을 얼마나 풀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더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네. 추구하니까. 왜? 네, 반응을 해주셔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엔화가요. 네. 지금 제일 올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볼 때 제일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마 기사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의 이 총리는 아베 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엔화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겠다. 그 효과를 뭐 최근 몇 년 때 보고 있긴 하죠. 근데 국채를 지금 엄청나게 발행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도 결국 엔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내년에는 우리가 원화가 엔화보다 더 위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화도 상당 부분 내년에는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발행하는 것은 5% 초중반 연단위 기준으로 5%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 이제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발행을 하면 그게 이제 시중 은행으로 가면서 신용 창출하면서 훨씬 더 풀려지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겠죠. 네. 경제가 나빠서 내수 부양 때문에 네. 뭐 등등등 여러 네. 가지가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유동성을 다 팽창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내년에
시진핑 내년 2026년이잖아요.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4연임 역대 최고죠. 가려고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중국은 역시 중국도 유동성 팽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부양을 더 세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내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닌 거죠. 네.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좀 가보죠. 넥스틴 나왔네요. 오랜만에. 한 번 좀 했었죠? 네, 했었는데 다시 좀 갖고 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후공정에서 그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 회사들은 별로 없는데 넥스틴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소예요? 미소? 미소예요? 네. 미소가 무슨 말이에요? 좀 작은 크랙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네. 미소, 네. 패턴. 그러니까 이게 작을 미자에다 작을 소자를 썼겠구나. 검사 장비 전문업체. 일단 올해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알면은 내년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쓰는 장비가 바로 넥스틴 장비죠. 해외 장비 다 뜯어내고 넥스틴 장비로 다 갈아 넣었죠. 그 정도예요? 네. 그 HBM 웨이퍼 검사할 때 해외 장비 다 빼버리고 이제 넥스틴 장비를 다 넣어놨는데 HBM 후공정 검사 장비. 네, 네. 일단 이 크로키라는 건 그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빠르게 뭔가 그릴 때 크로키라고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크로키로 이제 명칭이 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올해 이제 내년에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중국 쪽이 올해 그 설비 투자를 좀 약간 줄이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내년에 일단 지금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삼성이나 마이크론에서 퀄 테스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형식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가 워낙 안 좋아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417억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의 지금 설비 투자를 감안을 했을 때 뭐 대체하기가 좀 약간 쉽지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굉장히 좋고 이게 지금 하이닉스만 들어가 아니면 지금 아까 퀄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마이크론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텔이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아. 기업이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고 오피셜로 일단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스닥 그 대상 국무총리 상을 얼마 전에 수상을 좀 했죠. 네. 차트 잠깐 보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차트 네. 들어가시기 전에 왜 후공정 테스트가 내년에 되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그 HBM 어떤 생산량 증설과 관련돼서 일단 이 공정 자체에서 마무리되는 공정에서 일단 장비들이나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처음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고 네.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인프라 장비들이나 그리고 네. 그 뒤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 장비사들이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 공정을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시장이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어서 삼성 퀄 테스트 통과해서 그다음에 마이크론 퀄 테스트 통과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이네요. 인텔 모멘텀이. 같은 경우는 넥스틴한테 상당히 적극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HBM 1등인 하이닉스에서 지금 독점으로 쓰고 있는 장비인데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에서 이거를 형식적인 그냥 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주봉으로 준비를 좀 이게 했습니다. 주봉이고요. 네.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자리인데 일단 크게 보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죠. 저희 시간에서 하면 요 정도에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한 3주 정도 쉬고 이제 급반등을 좀 했는데 정리를 하면 올해 실적은 안 좋은 건 다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이제 퀀텀 점프하는 실적이 상당히 뭐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저거 그러니까 어제 따신 거죠, 이거 네. 차트. 그러면은 저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 주봉이. 네. 그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든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네, 있는 건 거래량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래도 좀 늘어나고 늘었고. 있고. 네,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